있다. 왜?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매트리스가 너무 끝으로 가버렸어. 아빠가 갑자기 힘이 세졌어. 아빠 아직 비지 안 눌렀어? 눌렀는데 아까? 아 그래? 응. 아빠는 헐크.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밤나무 도령, 인성 덕목, 생명, 인성 열기. 어서 올라와. 생명은 모두 소중해. 인성 사전. 생명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생명이라고 해요. 인성 전래 사자성어. 각골 난망, 새길각, 뼈골, 어려울 난, 잊을망.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뼈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밤나무 도령이 살았어요. 왜 하필 이름이 밤나무 도령이냐 하면 하늘에 사는 선녀가 밤나무와 결혼하여 낳았다고도 하고 밤송이가 떡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나왔다고도 하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밤나무 도령은 높다란 밤나무에 집을 짓고 듬직한 밤나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밤나무 도령이 밤나무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면 밤나무는 오냐 내 아들 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밤나무 도령이 엉금엉금 가지를 타고 나무에 오르면 밤나무는 잎을 살랑거리며 땀을 식혀주었지요. 밤나무 도령이 배가 고파 꼬르륵거리면 밤나무는 고소한 알밤을 톡톡 떨어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커먼 먹구름이 온 하늘을 까맣게 덮더니 우르르 쾅 천둥이 울리고 찌르르 번쩍 번개가 치고 후두두 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고 내리는 비는 강을 덮치고 들을 덮쳐서 밤나무 도령이 사는 산까지 덮치려고 했어요. 아버지 무서워요. 밤나무 도령은 밤나무를 꼭 끌어안고 와들와들 떨었어요. 그러자 밤나무가 풀썩 뿌리가 뽑히도록 몸을 눕혔어요. 아들아 꽉 잡거라. 비는 3일, 석 달, 3년을 쉬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세상은 온통 질퍽질퍽한 물바다가 되고 살아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밤나무 도령과 밤나무밖에 없는 듯 했지요. 그때 표주박을 타고 앵앵앵 모기들이 떠내려왔어요. 아버지, 모기들을 살려줄까요? 그럼 살려줘야지. 밤나무 도령은 모기들을 건져 올렸어요. 이번에는 멧돼지가 둥둥둥 떠내려왔어요. 아버지, 멧돼지를 살려줄까요? 그럼 살려줘야지. 밤나무 도령은 멧돼지를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날 가랑잎을 타고 개미들이 줄줄줄 떠내려왔어요. 밤나무 도령은 개미들도 건져 올렸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 멀리 사람이 어푸어푸 떠내려왔어요. 아버지, 사람을 살려줄까요? 안 된다 아들아. 밤나무 도령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물에 빠진 불쌍한 사람인데요. 안 된다 아들아. 저 사람은 널 힘들게 할 거다. 아버지, 그래도 살려줘야겠어요. 밤나무 도령은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낑낑거리며 끌어올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밤나무가 이리저리 세차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고는 밤나무 도령이랑 모기랑 멧돼지랑 개미랑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툴툴 털어버렸지요. 살려줘요! 밤나무 도령은 몸이 공중으로 붕 날아가자 눈을 꼭 감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이 아니라 마른 땅에 풀썩 떨어졌어요. 밤나무와 헤어지게 된 밤나무 도령은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어요. 며칠 밤낮이 지난 뒤 드디어 밤나무 도령과 물에 떠내려온 사람은 어느 부잣집을 발견했어요. 갈 곳이 없는 둘은 부잣집의 머슴이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머슴이 된 밤나무 도령이 열심히 밭을 갈고 있으면 어디선가 달려온 멧돼지가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멧돼지구나. 또 밤나무 도령이 밭고랑에 앉아 열심히 씨를 심으면 어디선가 개미들이 줄줄줄 기어나와 씨를 심어주었지요. 은혜를 아는 고마운 개미들이구나. 하지만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달랐어요. 밤나무 도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면 나무 그늘에 누워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밤나무 도령이 잠깐 쉬기라도 하면 주인에게 쪼르르 달려가 밤나무 도령은 놀기만 해요 하고 일렀지요. 게다가 맛난 음식은 혼자 다 먹고 좋은 옷까지도 혼자 다 차지했어요. 밤나무 도령은 물에 떠내려온 사람이 몹시 괘씸하게 생각되었어요. 은혜도 모르는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밤나무 도령과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불렀어요. 저기 두 처녀 중 한 명은 내 딸이고 다른 한 명은 몸종이라네. 뒷모습만 보고 내 딸을 찾아보게. 내 딸을 찾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네. 그때 밤나무 도령이 구해준 모기들이 윙윙 날아 두 처녀의 앞을 빙 돌아오더니 밤나무 도령의 귀에 속삭였어요. 왼쪽이야 왼쪽. 밤나무 도령은 은혜를 아는 모기들 덕분에 집주인의 딸을 찾아냈어요. 어르신, 왼쪽이 따님입니다. 그리하여 밤나무 도령은 집주인의 아리따운 딸과 혼인하여 으리으리한 집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물에 떠내려온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은혜도 모르고 욕심만 부리다가 못생긴 몸종과 혼인하여 평생 밤나무 도령을 부러워하며 살았다나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밤나무. 우리나라의 산이나 들, 집 가까이에 자라는 나무로 달고 고소한 밤을 열매 맺는 나무예요. 암수 한 그루인 밤나무는 5월과 6월에 꽃이 펴요. 가시가 많은 밤송이에 밤알이 두세 개씩 들어있으며 가을에 익어요. 밤나무는 단단하여 배를 만들거나 집을 짓는 데 쓰이지요. 도령.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을 대우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주로 양반집의 아들에게 이 호칭을 썼어요. 도령의 높임말은 도련님이고, 반대로 도령을 낮춰 부를 때는 도련님 짤이라고도 했어요. 개미. 땅속과 썩은 나무 등의 집을 짓고 여왕개미와 함께 수백 마리가 모여 살아요. 개미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며 허리가 묻혀 가늘어요. 개미는 옛 이야기 속에서 주로 부지런한 곤충으로 등장하지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밤나무 도령에 담긴 공예품 이야기. 예로부터 우리나라 땅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나무로 여러가지 생활용품을 만들어 썼지요. 옛사람들의 멋과 솜씨, 그리고 지혜가 담겨있는 나무로 만든 공예품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책. 문화 산맥. 소나무, 잣나무, 오동나무로 무얼 만들지? 산과들의 온갖 나무들이 우뚝우뚝. 이 나무들로 무얼 만들까? 뚝딱뚝딱 집을 지을까? 쓱싹쓱싹 장롱을 만들까? 자르고 재고 다듬는 연장으로 멋진 공예품을 만들까? 기역자. 기역자처럼 생긴 자로 옷장이나 책장 같은 가구를 만들 때, 혹은 밥상이나 교자상 같이 끝이 직각인 공예품을 만들 때 사용해요.
각을 그리고 치수를 잴 때 사용하지요. 연귀자, 지금으로 말하면 각도계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 공예품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구석의 각도를 재어 맞추는 자예요. 끌,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겉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이는 연장이에요. 그래서 쓰임새에 따라 끝의 모양이나 크기가 매우 다양해요. 소목장이, 나무로 가구나 문방구 등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내릴톱, 굵은 나무를 세로로 켤 때 이용되는 톱이에요. 양옆에 한 사람씩 손잡이를 잡고 톱질을 하지요. 그무개, 나무의 치수를 재고 난 후 표시하거나 나무의 쪼갤 부분이나 대패질할 부분을 표시할 때 쓰이는 도구예요. 자귀, 나무를 깎고 다듬을 때 사용되는 연장이에요. 끌이 작은 부분을 다듬어내는 도구라면 자귀는 큰 부분을 다듬는 연장이에요. 대패, 나무의 결을 매끄럽게 밀어 깎는 연장이에요. 나무를 이용하는 것에서 대패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소목장이들에게는 중요한 도구예요. 튼실한 아름드리 나무로 무얼 만들까? 소목장이가 뚝딱뚝딱 요긴한 반다지 만들고 소목장이가 툭탁툭탁 책 읽는 서한 만드네. 사방탁자, 4개의 기둥에 선반이 4~5층 있는 사방이 트인 탁자예요. 사방탁자는 지금으로 치면 책꽂이와 같아요. 다과, 책, 꽃병 등을 올려놓지요. 서안, 선비가 사랑방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책상이에요. 선비의 정신이 흩어지지 않도록 화려한 장식 없이 단아하게 만들어요. 고비, 벽에 걸어놓고 편지나 서류를 끼워 넣는 편지꽂이예요.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것을 꽂는 곳이라는 뜻처럼 중요한 편지나 서류를 보관하지요. 상, 음식을 놓고 밥을 먹을 때 쓰여요. 상은 지역과 쓰임새에 따라 모양과 장식,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뒤주, 쌀을 담아두는 보관함으로 지금의 쌀통과 같아요. 큰 집에서는 부엌에 딸린 작은 방에, 작은 집에서는 대청이나 마당에 놓고 사용해요. 나막신, 비가 오는 날 신는 나무로 만든 신발이에요. 걸을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서 윗사람 앞에서는 잘 신지 않았지요. 또한 신이 없어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는다는 뜻으로 가난한 선비를 가리켜 딸깍발이라고도 해요. 반다지, 앞에 위쪽 절반이 문짝으로 되어 있는 반다지에는 옷, 책, 그릇 등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가장 요긴하게 쓰이던 가구예요. 책장, 책을 보관하는 장이에요. 문을 달아 여닫는 것도 있고 문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열 때 문을 떼어내는 것도 있어요. 책은 꽂아두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 보관해요. 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농은 원래 장과 농을 합해 부르는 말이에요. 장은 위아래가 붙어있는 것, 농은 위와 아래가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장과 농 모두 옷을 넣어두는 옷장으로 사용해요. 팔걸이, 편안히 앉아 쉴 때 팔을 올려놓는 도구예요. 옛날에는 관리가 나이가 들어 관직에서 물러날 때 왕이 지팡이와 함께 팔걸이를 선물했다고 해요. 책 표지를 장식하는 능화판. 옛날 책의 표지를 살펴보면 무늬가 은은한 꽃무늬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무늬를 능화라고 해요. 옛날에는 능화꽃잎에 마름모 무늬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능화를 찍어내는 판을 능화판이라 하는데 이건 역시 나무로 만들어요.
능화판을 책 표지에 찍으면 책이 멋스러울 뿐 아니라 표지가 질겨지고 벌레가 끼는 것을 막아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누가 주인집 딸과 혼인할까요? 밤나무 도령과 물에 떠내려온 사람 중 누가 주인집 딸과 혼인을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또 밤나무 도령이 구해준 모기들은 밤나무 도령에게 은혜를 갚을까요? 아니면 물에 떠내려온 사람처럼 해를 입힐까요? 은혜를 갚는다면 어떻게 갚을지, 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입힐지 상상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마다 각자 입장이 있어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물에 떠내려온 사람도 밤나무 도령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인공 각자의 입장을 이해해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역지사지라고 해요. 생각해 보는 것을, 역지사지의 태도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꼭 필요하지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은혜를 알고 보답하기는커녕 도리어 나에게 해를 입히려 하다니. 자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속담이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거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도리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알쏭달쏭 논술 산매. 나무의 쓰임새 알아보기. 옛날 사람들은 나무를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그림을 보고 그 쓰임새를 써보세요. 또 빈 곳에 나무가 쓰인 곳을 더 찾아서 써보고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우리나라 땅에는 예로부터 약 1500종의 다양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 중에는 나무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도 있고 또 땔감으로 쓰이거나 맛 좋은 열매를 맺거나 몸에 좋은 약재로 쓰이는 나무도 있어요. 나무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그림을 보며 이야기해보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곳에 나무가 쓰이고 있는지 더 알아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밤나무 도령은 3년을 쉬지 않고 비가 내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홍수 신화를 닮았어요. 그칠 줄 모르는 빗속에서 살아남은 밤나무 도령은 나무를 타고 가면서 개미와 멧돼지, 모기,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밤나무 도령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밤나무 도령을 시기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쌍하게 되고 밤나무 도령은 개미와 멧돼지, 모기의 도움으로 주인집 딸과 결혼하는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답니다. 이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모르고 제 욕심만 부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나무 도령에 나오는 동물들처럼 여러분도 이제껏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글 작가 이혜오. 인성 가꾸기. 생명이란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생명에 관한 명언. 살아있는 한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 좋다. 생명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이며 죽음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한 기교이다. 자신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남의 생명도 귀한 줄 모른다. 주먹이. 이야기 속 가치 사전. 도전.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굳은 의지를 도전이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나는 못해. 하며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서기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인성 덕목 자립심. 인성 열기.
우와 멋지다. 나 혼자 모험을 해서 자립심을 키워야지. 인성사전.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서려는 마음가짐을 자립심이라고 해요. 인성전례 사자성어 구사일생. 9번 죽을 뻔하다 1번 살아난다라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았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옛날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이가 없어 너무 외로웠대. 부부는 날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스럽게 빌었어.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스님이 나타나서 말했어. 뒷산 중턱에 벼락 맞은 고목밑을 파보시오. 거기 산삼이 있을 테니 그걸 고아 드시구려. 다음날 부부가 한 걸음에 달려가 고목밑을 파보니 정말 어른 주먹만한 산삼이 있었어. 부부는 그 산삼을 고아 둘이 똑같이 나눠 먹었어. 몇 달 뒤, 정말로 사내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내 아이는 꼭 그 산삼만 했어. 그러니까 꼭 어른 주먹만한 아이였지. 부부는 작고 귀여운 사내 아이를 주먹이라고 부르며 기뻐했어. 은을 주고 너를 살까? 금을 주고 너를 살까? 둥게둥게 귀한 자식. 그런데 주먹이는 태어난 지 7회가 지나도 자라질 않는 거야. 헝겊 한 쪼가리면 사철 옷을 해입고 아버지 담배 쌈지면 넉넉한 이부자리, 손가락 골무 하나도 멋스런 모자가 되었지. 부부는 그런 주먹이를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고이고이 길렀단다. 하루는 아버지가 낚시를 가는데 주먹이가 졸졸졸 따라 나섰어. 아버지, 저도 데려가 주세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아소라, 너처럼 조그만 아이에게 바깥 세상은 위험해. 그래도 주먹이가 고집을 피우자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주먹이를 주머니에 쏙 넣어 강으로 갔지. 해는 쨍쨍하고 바람이 솔솔 부니 낚싯대 들이온 아버지는 졸음이 스르르 몰려왔어. 주먹이는 살그머니 주머니 밖으로 나왔어. 주먹이는 처음 보는 넓은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거리며 들판을 깡충깡충 뛰어다녔어. 주먹만한 주먹이에게 숲풀은 나무숲 같고 달팽이는 바위 같고 웅덩이는 호수 같았지. 그러다가 문득 주위를 휘 둘러보았어. 이를 어째? 아버지가 보이질 않네. 주먹이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때 서걱서걱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축축하고 오톨도톨한 게 쓱 주먹이를 들어올렸어. 풀을 뜯던 황소가 주먹이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 주먹이는 끈끈하고 캄캄한 뱃속이 무서웠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싶었지. 그래서 구불구불한 뱃속을 더듬더듬거리며 살펴보았어. 나가야지, 여기서 나가야지.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저 앞이 환한 거야. 미끄덩. 주먹이는 황소똥이랑 같이 똥구멍 밖으로 나왔어. 살았다. 이제 아버지를 찾아야지. 주먹이가 온몸에 쇠똥을 덕지덕지 묻힌 채 달려가는데 이번에는 쪼글쪼글하고 뾰족하게 구부러진 게 다가왔어. 먹이 찾던 솔개가 주먹이를 낚아채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 어찌나 높이 높이 올라가는지 저 아래 세상이 콩알처럼 작아 보였어. 도망쳐야지. 여기서 도망쳐야지. 주먹이는 젖먹던 힘을 다해 바둥바둥 버둥버둥 발버둥을 쳤어. 때마침 독수리가 솔개의 먹이를 빼앗으려고 덤볐어. 솔개는 푸드덕거리며 독수리와 싸우다가 그만 주먹이를 놓쳤네. 주먹이는 아래로 한참을 떨어졌어. 그런데 둥그렇고 까만 동굴이
둥그렇고 까만 동굴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야. 쑥쑥. 주먹이는 붕어 주둥이 속으로 미끄러졌어. 그런데 어떡해. 주먹만한 주먹이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지 뭐야. 주먹이는 물컹한 뱃속에서 몸을 웅크렸지. 졸려 졸려. 여기서 잘 거야. 갑자기 온몸이 들썩들썩 요동치는 바람에 주먹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리 쿵 저리 쿵. 주먹이는 겁에 질려 외쳤어. 아버지! 아버지! 아니, 이거 우리 주먹이 목소리 아냐? 아버지는 주머니 속을 들여다보았어.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주먹이가 없는 거야. 아이고 주먹아, 주먹아. 아버지가 허둥지둥 붕어배를 가르자 주먹만한 주먹이가 폴짝 뛰어나왔어. 아버지. 주먹이는 너무 좋아서 아버지의 볼을 싹싹 비벼댔지. 그 뒤 별이 총총 뜬 밤마다 주먹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세상 구경 얘기를 들려줬어. 세상에 주먹이 말고 누가 황소랑 붕어 뱃속을 봤겠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주먹이 궁둥이를 툭톡톡 두드리며 말했다지. 오냐 오냐, 우리 주먹이 다 컸구나. 그래도 우릴 두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거라.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주먹. 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꼭 쥔 손 모양이에요. 주먹을 쥘 때에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상징하기도 해요. 또 주먹 다짐처럼 싸움을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야기에서처럼 작은 크기를 표현하는 때도 있어요. 고목.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만큼 오래된 커다란 나무를 부르는 말이에요. 큰키나무, 큰 나무라고도 부르지요. 고목 중에는 몇백 년을 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고목들을 신성하게 여겼어요. 또 건강을 지켜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수호신으로 섬기기도 했어요. 쌈지. 담배나 돈 같은 물건을 넣어 다니는 작은 주머니예요. 옛날에는 담배가 지금처럼 종이에 쌓여 있지 않았어요. 담배잎 말린 것을 잘게 썰어 담뱃대에 넣어 피웠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잘게 썬 담뱃잎을 담배 쌈지에 넣어 지니고 다녔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주먹이에 담긴 가족 이야기.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불러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우리 조상들은 가족 간의 일, 가족에서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되어야 바깥일도 잘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옛날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아요. 개똥이네 한솥밥. 언제나 하하호호 개똥이네 가족. 허름한 작은 집에 북적북적 살아도 보리밥과 김치 한쪽을 끼니마다 먹어도 언제나 하하호호 개똥이네 가족. 옛날에는 장가든 아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모여 3대 이상의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고려시대까지는 시집간 딸과 사위를 데리고 사는 대릴사위 제도도 있었지요.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한 번 시집가면 여자는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편 집안의 사람이 되어 살았어요.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어머니를 증조할머니라고 해요.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를 친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집에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할머니. 아버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친할머니라고 불러요.
옛날 할머니들은 어린 손자와 손녀를 돌보고 장을 담그는 등의 집안일을 도왔어요.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가족들을 위해 살림과 아이를 돌보았어요.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밭에서 일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여 집안 살림에 보탬을 주기도 했어요. 고모, 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부르는 말이에요. 시집을 가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다가 시집을 가면 시댁 사람이 되지요. 사촌 형제, 아버지의 친형제 자매의 아들이나 딸을 사촌 형제라고 해요. 옛날에 대가족이 모여 살 때는 사촌 형제들과 친형제처럼 지냈어요.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논일을 하거나 바깥일을 하여 집안의 경제를 이끌었어요.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결혼한 남자 동생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삼촌이라고 부르지요.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라고 불러요.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의 부인이에요. 작은어머니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 살림을 했어요. 큰아버지의 부인은 큰어머니라고 불러요. 한솥밥을 먹다. 옛날에는 사촌 형제들까지 모두 모여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가족들의 밥은 커다란 솥 하나에 해서 나누어 먹었는데 거기에서 가족을 부르는 말인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또 먹는 것과 관련되어 가족을 부르는 식구, 끼니를 함께 먹는 사람이란 말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언제나 즐거운 외갓집 나들이. 동구밭까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버선발로 달려와 반겨주는 외할머니. 언제나 신나는 외갓집 나들이. 결혼한 여자는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있었어요. 시집살이가 심한 집에서는 평생 친정에 가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만큼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 딸과 외손자, 외손녀를 위해 외갓집 식구들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반겼어요. 외사촌 형제, 외삼촌이 낳은 아이들이에요. 이모가 시집가서 낳은 아이들은 이종사촌 형제라고 해요. 외숙모, 외삼촌의 부인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모,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모라고 불러요. 엄마와 많이 닮았지요? 이모도 결혼을 하면 시집으로 가서 살아야 해요. 외할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해요. 외삼촌, 어머니의 남자 형제예요. 아버지 쪽 남자 형제와 달리 결혼을 한 후에도 작은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외삼촌 혹은 외숙이라고 해요. 외할머니, 어머니를 낳아주신 분을 부르는 말이에요. 외할머니가 사는 엄마의 친정집은 외갓집이라고 하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가지가 많으면 작은 바람에도 늘 가지가 흔들려요. 그만큼 자식이 많으면 그 자식들의 행동과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다는 뜻에서 나온 속담이에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주먹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어른의 주먹 쥔손을 한번 보세요. 딱 그만한 크기의 주먹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발로 살짝 치기만 해도 휙 날아가 버릴 작은 돌멩이가 커다란 바위 같아 보일 거예요. 커다란 숲은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로 보일 거예요. 작고 약한 주먹이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바닥에 엎드려 누운 채 집안을 살펴보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관찰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내가 만약 주먹만큼 작아진다면 어떨지, 반대로 몸이 집채만큼 커진다면 어떨지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야. 부모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이 주먹이를 사랑하고 소중히 키워주셨어.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애지중지 키워주실 거야. 알쏭달쏭 논술 산맥. 조막이 그리기. 아래 그림은 크기가 어른 주먹으로 이야기 속 주먹이의 실제 크기예요. 정말 작지요? 주먹보다 작은 크기를 조막만 하다라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어른의 주먹 크기보다 작은 딱 내 주먹만한 크기의 주먹을 따라 그려보고 여러분의 주먹만한 조막이를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자를 이용해서 크기를 재보기 전에 크기를 어림할 수 있는 단위로 신체를 이용할 수 있어요. 몸 전체가 다양한 크기의 자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먹만한 주먹이, 내 주먹만한 조막이, 그 외에도 발만한 사람, 손가락만한 사람, 엄지 발가락만한 사람 등 신체 이곳저곳을 본떠서 그만한 사람을 그려보세요. 또 내가 그린 사람의 이름도 지어보세요. 전래랑 명작이랑 엄지공주. 주먹이와 명작동화 엄지공주는 아주 작은 아이들의 모험 이야기예요. 다음 엄지공주의 그림을 보고 상상력을 키워보세요. 요술쟁이 할머니는 아주머니에게 작은 꽃씨를 주었어요. 활짝 핀 꽃잎에 엄지손가락만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두꺼비가 잠을 자고 있는 엄지공주를 데려갔어요. 울고 있는 엄지공주를 물고기들이 도와주었어요. 엄지공주는 착한 들쥐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들쥐 할머니는 엄지공주를 두더지와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엄지공주는 아픈 제비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어요. 제비의 도움으로 따뜻한 나라에 간 엄지공주는 꽃의 임금님과 결혼했어요.